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여당이 없는 야5당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야5당 체제로 인해 정치권은 또 새로운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 모시고 탄핵 이후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서 이제 여당이 없는 야5당 체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제 실제로 구체화된 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현대 정치사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없는 야당만 있는 체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정부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이제 2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여당이 생기겠죠. 그 동안에는 당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네. 국회의 관점에서 그 당 소속원들 그리고 각 당의 협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부가 그 각 당과 밀접한 조율 하에 이 대한민국 절대로 적은 나라가 아니고 세계 12, 13위를 달리는 중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요, 집권 여당이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인데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 국정원, 검찰이라든지 이런 정부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라든지 정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라는 프리미엄들이 전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혈혈단신이 된 거죠. 그런데 야당이라는 뜻은 야자가 아시다시피 덜 야자 아니겠습니까? 덜판에서 춥고 쓸쓸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야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따뜻했던 안주했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들판으로 나섰다. 똑같이 다른 야사당과 함께 들판에서 똑같이 외롭게 힘들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여당은 없는데 제1야당은 있고요. 네. 잠재적 여당이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정부가 상당히 그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관료들이 자신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또 대선이 60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 여당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그 소위 적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줄대기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길 가능성을 훨씬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료들에 대해서도 사실 요번에 정치권 그리고 또 많은 율사들에 대한 냉소가 많았지만 관료 사회에 대해서도 영혼 없는 관료들이라는 그러한 그 냉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정말 관료다운 중심 제대로 잡고 균형감 있게 여기저기 줄대지 말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6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하나 더 보시면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제 여당이 있는데 또 유명무실한 여당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두 여당이 여당을 행세로 할 경우는 오히려 또다시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공백 기간을 좀 조용하게 갔다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어온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또 분위기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죠. 그나마 비판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후광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여당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최소한의 기반마저 없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더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면 그나마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지지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완전히 대통령이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당의 지지도도 형편없이 낮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후보들의 지지도도 혁신없이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 초과가 아니라 사야당 초과가 된 거죠. 빙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환골탈퇴해야 될 그런 시점이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처럼 여당에 대한 어떤 환상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페이스대로 간다면 네. 정말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닌데 이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독특한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 소위 뭐 배신자 또는 무슨 진박감별 하면서 소위 자칭 타칭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번 탄핵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상당히 그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쨌든 배지는 달았는데 초선으로 정치 경험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식인의 어떤 양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에 못 옮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동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여당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보였는가? 그리고 지금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물론 당의 공식 입장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왜곡시켰다라는 점에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환골탈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들 본인들이 이 오장에서 우러나와서 환골탈퇴가 되지 않는 한 스스로 소멸하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그 법치가 아닌 사람인 인치의 어떤 그런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계속해서 그 견인할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상식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소멸해서 재탄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에도 상당한 비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없어지죠. 네. 그리고 당정청 회의도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있는 수석회의도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말하자면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말하자면 협치입니다. 지금 정부가 당과 함께 의논하고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지금 민생 현안 같은 게 법안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 5당과 두루두루 협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현정일에 처음입니다. 대선 이후 정치권의 협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정부 간의 혹은 정당 간의 협치를 통해서 이 국정 공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를 지금 그렇습니다.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좀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전국의 주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상으로 거의 이제 그 대선의 결과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분위기까지도 감지되고 있는데 항상 또 부자 몸조심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매우 격동적이고 결국은 말 한마디로 또 어떤 돌출 변수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60일이 너무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60일을 잘 어떤 식으로 그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든 그 리더십이라든지 책임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번 탄핵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성찰이 필요한데 이 탄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패권적 권력 그리고 제왕적 권력이 극단적인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그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예. 그런 어떤 그 패권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제왕적 권력의 작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선을 생각해서 갈라치기 하고 분열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를 주재하는 사람들을 인식해서 국익보다는 어떤 정파적인 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또 한 번 현명한 선택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점에서
하면서 이 정치가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법치는 요번에 살아있음을 증명했는데 정치는 완전히 죽었다 그랬는데 스스로 살아나든지 심폐소생을 하든지 해가지고선 반성과 함께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존의 여당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책임의식과 반성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기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정말 현실화되면서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우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쪽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과정에서 촛불 세력, 테크 세력이 아주 갈라져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갈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났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어느 한쪽은 상당히 아마 상처를 입은 쪽에는 많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또 어느 쪽은 들뜰 거고. 이런 국민들 간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솔직히 국론의 분열이 훨씬 더 2단계로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후보들이 그동안에 이 탄핵 국면에 전념을 하느라고 과연 얼마나 공약이나 혹은 주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청사진을 좀 준비를 할 기간이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검증입니다. 후보들 검증. 특히 자질 검증.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자질이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여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이 자질 검증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을 건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의원님은 조기 대선 과정 어떤 점 주목하고 싶으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과 비슷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난세에 필요한 거는 역시 통합,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협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국익과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과 안목과 그다음에 중심감이 있는 이러한 인물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권 농단과 탄핵 때문에 지금 보수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가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 집단 지성 그리고 상식이 승리했다는 거를 보여주었듯이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저는 최선을 지금 찾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근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60일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증 과정에 대해서 그 소위 이 대선에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 또 이거를 관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검증의 기준이라든지 검증의 내용을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행착오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치면은 거의 50%를 넘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유력 대선 주자들 가장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 탄핵 인용의 여세를 몰아서 네. 대선 승리로 간다라는 건데 저는 그 여세를 몰아서라는 표현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과 이 탄핵과는 좀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국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국민을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이 대세론이 크게 탄력을 받을수록 민주당이 힘을 얻을수록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정당의 야당이라든지 제3의 지대에 있는 분들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선거는 군 3자 구도로 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이 우세하다고 그래서 방심한다. 그럼 이게 요즘 감성 시대 같은 경우는 오만하다. 다 된 것처럼 보다 이 인식이 주는 순간 그 방향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말이죠. 상당히 차분하고 이제는 냉철하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어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역전이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세론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30% 박스권에서 더 오르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의 함의를 아마 문재인 대표도 좀 성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해서 탄핵을 당한 게 보수 전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보수의 지지를 견인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실망을 반영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말 한마디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뭐 여권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서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정말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한 거는 통합인데 말만의 통합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잠식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개헌의 대못을 박아서 뭔가가 이렇게 그 견제와 균형이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패권적 권력이 이런 식으로 답습되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그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늘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던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네.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선호 이런 여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도 이쪽 진영이 완전히 사그라들면서 또 다른 진영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거의 잘못된 패권적 행동을 답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너도 나도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개헌 얘기도 하시고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지금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로는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임명진 위원장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도 던지고 왔다는 것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 갈수록 이 대선의 구도는 결국 개헌 찬생파대 개헌 반대파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자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라는 부분을 제시해야 되고 반대로 더 많은 부담을 가진 쪽은 개헌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지금 국민 다수가 권력을 내려놓자 분산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 권력 집중 때문에 제왕적이다. 죽겠다 못 해먹겠다. 이게 민심인데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권력을 분산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제시를 해야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역풍을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개헌을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의장 간의 이제 신경전이 일단 급한 불을 좀 껐거든요. 국민의당 경선 어떻게 좀 흥행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동안에 하도 그 대통령 탄핵 때문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국민의당까지 미처 챙겨보진 못했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당이 그 호남 중심 당이라는 인식을 깨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그 행동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이 과연 얼마나 그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선은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그 소위 마의 20% 그리고 25%를 넘어서 소위 150만, 200만까지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경선인단의 어떤 그런 그 흥행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반전을 보일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이라든지 소위 중도 그리고 그 진보
또는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패권적 질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마지막 노력이긴 하지만 네. 그 텐트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상투적이긴 한데 네네. 뭐 그럴 가능성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에 더 관심이 많고 그 경선 룰에 대해서 타협을 봤다 그래서 손학규, 안철수 경선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가 또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뭔가 지금 탄핵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당과 어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오랫동안 심각하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정병국 대표가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비상체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대신하고 있지만은 주로 전면에 나서 있는 당 지도부를 보면요, 바른정당 보면 좀 모범생 이미지입니다. 말하자면 존재감, 뭔가 특별하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어떻게 하면 국민 관심을 빨아들이느냐 하면 우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모르겠지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하나 오면은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거기다가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 전면에 나서고 예. 또 정운찬을 영입하고 이 세 사람만 영입을 해도 말하자면 상당히 그림이 되는 구도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 인적 구성으로는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아니면은 뭔가 좀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네. 뭔가 이슈를 제시하든지 말이죠. 이것저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평범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똑같이 비판하고 무난한 행보를 하고 정치권에서 이 정도 무난한 행보를 한다는 것은 존재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모험적 시도를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바른 정당에 네. 대해서 이제 그걸 포함해서 쓴소리를 하자면은요. 태생적 한계가 있었죠. 애초에 새누리당 시절에 가장 문제의 단초는 바로 총선 때였습니다. 총선 때 무슨 국민 완전 경성제 모든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모든 걸 걸고 해가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주었던 새누리당이 결국 대통령의 뭐 진박 뭐 운운해가면서 그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 때 완전히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른정당의 소속원들은 강력하게 이러한 대통령의 패권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누구 하나 그 손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구리하고 공천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천 받고 그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지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치열한 합리적 보수의 혁신에 대한 어떤 자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모범생 이미지에 더해서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이런 이미지 정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이미지 정치 때문에 저만큼 말아먹었으면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보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바른 정당 바르게만 해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로부터 이렇게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정당 그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지율에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합치면 낫겠는가? 그럼 다시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